자,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부 마지막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스마트시티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우리 2부에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 기업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이게 어느 정도 규모로 이게 팽창하고 있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해요. 찬희쌤 어때요? 네, 이 컨설팅 회사들이 여러 가지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스마트 도시와 관련된 시장 규모가 현재로서는 아직은 적어요. 30억 달러 규모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네. 30억 달러도 물론 작은 건 아니지만 2025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거 네. 110억 달러 규모로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도 있는데 보통 이런 예측은 항상 틀려요. 이거보다 커져요. 네. 그런가요? 네, 그래서 훨씬 커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생각보다 미래가 이게 변화가 빠르거든요. 이런 건. 네. 신용평가 회사들은 과거에 특정 도시를 평가할 때 재정 상태를 기준으로 많이 평가했어요. 시의 부채가 얼마인지, 네. 재정 제출이 어떤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재정 건전성이 어떤지. 최근에는 말이죠. 도시를 평가할 때 네. 신용평가 기관이 스마트 랭킹, 스마트 랭킹? 시티 랭킹을 이제 발표해요. 예. 네, 그러니까 세계적 대도시들은 이 스마트 랭킹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네. 신용평가 기관이 평가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스마트 랭킹은 결국 글로벌 차원의 스마트 시티 사업을 경쟁적으로 막 부추기게 돼요. 아, 그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네. 신용평가 회사하고 컨설팅 기업이 플랫폼 기업 못지않게 스마트 시티를 이렇게 부추기는 추진 세력이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스마트 랭킹. 네. 재밌네요. 네. 어느 도시가 1등이에요? 어디냐 짜잔짠 이게 어느 기관이 발표하냐에 따라서 랭킹이 좀 다른데 네. 거의 모든 기관이 1등은 거의 같아요. 어디예요? 싱가포르. 네. 아. 최근에 어디 북미 같은 데 열렸죠. 그러니까요. 네. 싱가포르 가면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서울도 항상 10위권 안에 있어요. 아, 그래요? 자, 어떤 랭킹을 봤더니 2위인 경우도 있더라고요. 기관마다 다 다른데 뭐 아시다시피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교통 시스템을 갖고 있죠. 지하철. 네, 누가 어디서 내리는지 타는지 어디서 고장이 났는지 선로가 어떻게 배치되는지 이게 전부 전자적으로 맞아요. 전부 빅데이터에서 움직이죠. 이게 바로 아까 우리 마스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네. 서비스형 모빌리티의 중요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라서 스마트 시티 랭킹에서 항상 고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 우리가 이 시점에서 진짜 스마트 시티 얘기하는 건 적절한 거네요. 적절한 거죠. 예, 바로 딱 지금 얘기입니다. 예. 뭐 여하튼 세계적인 순위에 올랐다는 얘기를 들으면은 기분이 나쁘지는 우리 같은 않죠. 사람들 다 기분이 좋아져요. 예. 예. 근데 이걸 발표하는 게 신용평가회사나 뭐 컨설팅 기업이라고 하니까 뭔가 이제 돈 냄새가 좀 나는 것 돈 같기도 냄새 하고요. 나죠. 예. 뭐 자본의 흐름, 자본의 이익에 이 스마트 시티가 큰 활로를 열어준다고나 할까? 뭐 이런 것 같은데 뭐예요? 그런 느낌 좋은 느낌은 맞나요? 제대로 보셨습니다. 제대로. 네. 전면에 내세운 거는 뭐 선진국 스마트 시티 사업에서 도시의 생태적 지속 가능성이었어요. 항상 그거를 내세우는군요. 예. 이 내심의 목표는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그러니까 어. 뭐 자본을 유치하고 네. 그 도시가 경쟁적으로 다른 데보다 훨씬 더 많은 자본을 유치하겠다 이런 거죠. 인천 송도 역시 는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글로벌 스탠다드를 목표로 내걸었고요. 인도 같은 경우도 뭐 생태적 지속 가능성 이런 게 아니라 아예 글로벌 스탠다드를 목표로 전면에 내걸고 있고 송도를 뭐 아예 모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본 유치를 위한 지정학적 경쟁이 아주 노골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환경을 구호를 내세워서 돈을 벌려고 이것들. 그게 너무 이율배반적이다. 그러니까 이 스마트 시티 선두에 선 도시들의 지대 상승 그리고 부의 불평등 그리고 결국은 자산가치 버블 경제가 이런 송도가 지금 장난 아니에요. 이 송도 뭐 서민들이 맞아. 아무나 네. 들어가서 살 수 있겠어요. 완전 못 살아. 얼마나 비싼데 거기. 뭐 스마트 시티는 뭐 이런 점에서 보면은 로버트 브랜너가 얘기한 자산 버블 케인즈주의 또는 뭐 콜린 크라우치 같은 정치학자가 네. 사유화된 케인주의라고 불렀던 이런 수탈 경제의 디지털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구글 알파벳 얘기를 아까 잠깐 제가 했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캐나다에서 이제 스마트 시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회장인 닥터로프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네. 이 사람은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뭐라고요? 스마트 시티를 하는 이유는 캐나다 부동산 시장에 중국 백만장자가 수백만 명 몰려오도록 하는 거다. 캐나다 프로젝트는 무엇보다 이건 다운표입니다. 부동산 게임. 다운표 닫기. 부동산 게임. 깔끔하게 아주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밴쿠버에 놀러 갔을 때 밴쿠버에 네. 그
좀 고지대 좋은 집들이 쫙 깔려 있는데 전부 중국계 배우들, 아. 중국계 부자들이 다 소유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밴쿠버 같은 데를 캐나다 전체를 도배하고 싶은가 보구나. 아, 예. 그런가 보네요. 그런 거죠. 예. 참. 근데 슈퍼바이저님이 예. 말씀하신 것 중에요. 예. 우리 케인즈주의는 알겠는데 예. 자산법을 케인즈주의는 뭔지 잘 자산 모르겠어요. 케인즈주의라 그러면 유효수요를 창출해야 된다는 유효수요 창출. 네. 수요 중심 경제학인데 네. 이걸 이제 자산 가치를 상승시켜 가지고 네. 하는 거죠. 어려운 건 아니군요. 어려운 얘기 아니구나. 예.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뜨면은 사람들이 뭐 소비를 많이 하는 그런 심리적인 것도 있고 실제 네. 뭔가 자기 가지고 있는 소득은 전혀 늘어나지 않는데 부동산 자기 깔고 앉아 있는 땅 건물 가격이 좀 올랐다고 해서 부자가 된 듯한 착각 속에서 부채 끌어다 와서 또 뭐 투자하고 쓰고 뭐 이런 네, 거죠. 네, 네. 그래서 이게 부채 의존 성장하고 맞물려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아무튼 이 스마트 시티는 뭐 신자유주의 이 세계 체제에서 보면은 디지털 단일 시장을 추구하는 글로벌 지정학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이 점에서 특히 2008년 이후에 침체에 빠진 자본 축적에 출구라는 점 분명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쨌건 스마트 시티가 이게 돈놀이고 돈 벌기다. 네. 이런 뭐 스마트 시티와 신자유주의의 상관관계 이건 너무나 뻔한 표충적인 관계고요. 네. 좀 더 깊은 연관관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하던 얘기에서 쭉 나왔지만 말이에요. 스마트 시티는 첫째 도시 생활의 상품화입니다. 이게 도시 생활의 상품화. 그렇죠. 예. 솔루션을 판매하는 기업들이 상품을 제공하잖아요. 그 도시 당국이 구매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관리도 이 플랫폼 기업들이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솔루션은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정보는 계속 이제 데이터는 집적이 되고 축적이 되는 거고요. 재생산과 삶의 영역 전체가 점차적으로 상품화되어가는 신자유주의 운동의 최고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 영화 보는 것 같아. 그렇죠. 맞아요. 영화야 영화. 두 번째는 당연히 이제 스마트시티 사업은 공공 서비스를 외주화하고 사용화하는 걸로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플랫폼 기업에 의해서 도시의 공공 서비스가 위탁 관리되는 상태 이게 전혀 이상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냥 그 사람들이 솔루션 제공했죠. 그 사람들이 제일 잘 알죠.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이 관리하고 그 사람들이 오히려 조세로 형성된 세금을 받는 자기들 그러네요. 서비스 세금을 해주니까. 받게 되는 거네요. 위탁 서울시가 뭐 자꾸 MOU 체결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계속 일어날 거라고 봐야겠네요. 그런 거죠. 세금 걷어서 사기업에게 주는 그렇죠. 그런 그렇게 되는 거군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별로 새로운 건 아니에요. 그렇죠. 20세기 복지국가를 해체하고 네. 공공 서비스를 시장 서비스로 대체해오는 거 이건 그게 신자유주의의 신자유주의죠. 네. 발전의 어떤 자연스러운 흐름이었고 네. 이런 그거 딱 연결돼 있네. 자연스러운 흐름의 디지털화에 불과합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디지털화이라는 거 빼고 달라진 건 없죠. 사실 우리가 플랫폼을 얘기를 하지만 말이에요. 도시는 원래 플랫폼이었어요. 로마엔 수도망이 있었죠. 런던에는 지하철망이 있었고요. 네. 맨하탄에는 격자형 도로망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단지 우리가 지금 플랫폼 기업, 플랫폼 자본주의 이렇게 얘기할 때 강조하는 거는 이게 디지털 플랫폼으로 거듭난다라는 겁니다. 그 디지털 플랫폼이 된다는 건 뭐냐? 그러니까 재편 가능성이 굉장히 빨라지는 거고요. 속도가 빨라지고 가소적인 걸로 된다는 거예요. 훨씬 더 유연해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신자유주의의 완전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완전판. 있을 것 같고요. 또 더 무서운 거는요. 규제 문제입니다. 규제. 사실은 탈규제적인 경향과 그렇죠. 맞물려 있습니다. 뭐 복잡한 모든 규제들을 다 철폐하고도 이 빅데이터를 집착해하고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어떤 신호도를 모아 가지고 적절한 어떤 해법을 찾을 수 있다라는 이 철학이 뒤에 깔려 있는 거예요. 예, 지금 문재인 정부도 규제 네. 샌드백 그거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거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스마트 시티. 스마트 시티. 예. 그래서 국가 그래야지 규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이 국가 규제를 사실상 디지털화된 시장 신호로 대신할 수 있다라는 철학이 이 속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탈규제라는 신자유주의의 이 전통적인 이 발전 방향하고 또 이게 신자유주의와 하여튼 전혀 모순되지 않다. 스마트 전혀 시티는. 오히려 전혀. 완성이다. 완성판이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하. 그다음에 이제 정치 사회적인 문제를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지금까지 이 문제는 시민 참여 또는 대의제로 해결돼 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앞으로 이 빅데이터 기술에 입각한 해법이라는 것은 시장에 솔루션이 제공되고 도시 당국이 구매하는 방식으로 변하는 거죠. 정치 사회적인 해법이 시장화됩니다. 해법이 지금까지는 논쟁되고 투표로 결정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해법들이 시장에 쭉 나옵니다. 솔루션들이. 이렇게 그리고 1번, 그것을 2번, 3번 사는 겁니다. 에헤. 상품화되고 시장화됐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정치가 뭐가 되느냐. 경쟁하는 플랫폼 기업들이 제공한 솔루션 중에 하나를 구매를 결정하는 게 정치가 됩니다. 그럼 시장이 정치를 대체하는 형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정치에 대한 시장의 우위, 궁극적으로 탈정치, 포스트 정치라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던 신자유주의의 최종적 형태가 이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물론 뭐 아까 말씀드린 감시와 통제 이건 계속 강화되겠죠. 그렇지만 혜택도 많이 누릴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에너지를 절감할 수도 있을 거고 편의성도 있을 거고요. 근데 이러한 혜택이 공짜가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공짜 아니죠. 이건 구매돼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른 한편에서 보면요. 스마트 시티가 잘 기능하려면요. 도시 거주민이 끊임없이 데이터를 제공해야 돼요. 안 그러면 스마트 시티가 아니지. 아니죠. 제가 이 데이터를 제공하고 내가 제공하는 데이터 기반으로 이게 돌아가는 건데요. 우리가 주고 우리가 근데 감시당하고 돈 주고 이걸 사야 됩니다. 그렇죠. 감시도 당할 뿐만 아니라 돈 주고 이걸 사야 돼요. 되지. 근데 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그러면 스마트 시티와 관련된 어떤 정책을 반대할 때 우리는 이제 나가서 투쟁하는 방식으로 그동안 싸웠다고 한다면은 앞으로는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는 방법을 좀 그걸 찾아가지고 살지 말아야 되는 건데요. 그게 아,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SF 영화에서 지하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싸우는 저는 사람들이. 그걸 네트워크를 상상하는 끊어야 거예요. 되거든. 맞아요. 네트워크도 끊고 응. 정보를 아예 주지 않는 방식으로 그렇게. 투쟁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건 그것까지 사실은, 고민을 해봐야 되겠네요. 자발적 사회적 배제인데 그 그게 지문 날인 가능하냐. 거부하는 거랑 비슷한 분위기인데. 그치? 네, 별로 지금 성공적이진 않습니다. 아, 어쨌건 뭐 SF에서는 지더라고요, 자꾸 그 사람이. 네. 예. 어떻게 하여튼 싸워야 됩니다. 네, 갑자기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건 뭐 하던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스마트 시티 혜택을 거주민이 이제 도시 시민이 구매를 해야 된다. 근데 사실은 이건 자기가 생산한 재화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제공한 데이터로. 네. 그러니까 지가 생산한 재화를 지가 구매하는 꼴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학술 개념으로 소비 노동이라고 합니다. 소비 노동. 예. 예. 예를 들어 소비자가 자기 노동으로 소비하기 위해서 노동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전통시장 장터에 가면은 네. 뭐 줄도 별로 안 서고 뭐 이렇게 저렇게 인간적인 얘기도 하면서 물건 구입할 수 있었는데 그렇죠. 대형 몰에 가면 뭐 사는 건 금방 사는 것 같아도 엄청나게 줄을 서야 된다든지 네, 맞아요. 또 뭐 이런 거 또는 뭐 ATM기가 등장했을 때 90년대죠 이게 그 전에는 사람들이 창고에 줄 서는 시간을 절약해 준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환영을 했는데 근데 이 ATM기도 보면 뭐 노안인 사람 잘 두들기도 힘들고 맞아요. 여러 가지 금융 소비자의 소비 노동이 늘어나고 인터넷 뱅킹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게 요새 뭐 키오스크 나오잖아요. 버거킹 같은 데 뭐 맞습니다. 두드리고 맞아, 소비 맞아. 노동이지. 먹어야 되는데 노동을 해야 돼. 먹으려면. 그러니까. 예. 어쨌건 스마트 기술들이 이런 소비 노동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것도 또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쨌건 그 이득은 전부 플랫폼 기업이 가져가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갑자기 어두워지네. 이 말씀하셨듯이 이 스마트 시티는 신자유주의의 아주 그냥 완결판, 절정판 네. 이렇게 생각이. 파이널 에디션. 그러니까. 네.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해보자면 네. 이 도시 생활 자체가 상품화가 된다는 그런 말씀. 얘기네요. 또 이제 공공 서비스가 이제 사용화된다. 퍼블릭이 프라이빗으로 예.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세금 걷어서 기업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 기업을 그리고 해야 되네. 되게 위험한데 이건 정말 민주주의의 태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치의 시장화. 정치도 시장이 돼버려. 예. 그리고 소비 노동이 강화된다 이런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슈퍼바이저님 말씀 들어보니까 네. 스마트 시티는 디스토피아의 어떤 시작이 되지 않나. 제가 아까 처음의 걱정했듯이. 걱정이랑 사실인 것처럼 보이네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스마트 시티가 디스토피아가 아니라 유토피아로 가는 어떤 이 출입구를 바꿀 수 있을까? 네. 그러니까 디스토피아가 아닌 유토피아로 갈 수 있을까? 네. 뭐 이런 의문이 좀 들어요. 걱정도 되고. 어때요? 우리가 뭐 시도를 해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네덜란드 같은 데서 이제 플랫폼 기업 주도의 스마트 사회가 아니라 뭐 다른 모델을 추구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시민 중심의 버텀업 모델, 리빙랩 모형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버텀업 리빙랩은 또 뭐예요? 영어죠, 영어 지금. 또 영어 나오면은 제가 영어도 지금- 또 빨리 얘기하시니까 잘 안 들립니다 지금. 네. 이게 바텀 밑이죠, 밑. 바텀 업
위로, 밑에서 위로. 네네. 미국식으로 발음하면 bottom up 이렇게 됩니다. 아 bottom 그래. up. 아 그리고 진짜 예, 밑에서 위로, 아래로부터 위로 간다 이런 나는 뜻이에요. 찬희 쌤 영어 발음 굴리는 거 들을 때마다 너무 웃겨. 토할 것 같죠? 예. 아니 나는 너무 무엇이건 간에 네. 위로부터 하향식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네. 시민으로부터 민중으로부터 풀뿌리로부터 그러니까 상향식이란 그렇죠. 얘기잖아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네네. 걸 bottom up. 네네. bottom up 모형을 얘기한 거고요. 네. 리빙 랩은 이제 말 그대로 랩은 레바로토리거든요. 실험실. 네. 생활 실험실이에요. 생활 실험실. 그러니까 공기관하고 사기업하고 지역 주민이 힘을 합쳐서 네네. 문제를 논의하고 실험해가고 해결해 나가는 사용자 주도형 시스템. 이거를 보통 이제 리빙 랩이라고 요새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주민이 이제 관의 지시를 받는 수동적 지위에서 벗어나서 네. 능동적인 해결 주체로 부상한다. 그런 의미에서 리빙 랩이라는 말도 요새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두 개 다 한마디로 시민, 주민이 적극적인 혁신 주체로 나선다 그렇죠, 이런 그렇죠. 의미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기존에 우리가 제가 또 주민운동 조직가잖아요. 전문가입니까? 예. 전문가까지는 아니 조직가인데 예. 이 주민운동과도 또 어느 정도 연결이 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렇죠. 연관이죠. 예. 예. 주민이 네. 주체로 자신의 주민운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디지털판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네요, 예. 진짜. 예. 버텀업 스마트시티 대표적인 사례가 암스테르담인데요. 암스테르담. 예. 그 암스테르담 시민들이 시민 데이터랩이라는 프로젝트를 해요. 그래서 각자 본인들을 생활 실험실로 이해를 하고요. 그러니까 리빙 랩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공기, 교통, 쓰레기 등의 정보를 직접 수집해서 제공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도시 구축에 공동 주체에게 참여를 하는 거죠. 뭐 리빙 랩은 차인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사용자 주도형, 개방형, 혁신 생태계죠. 네. 그래서 실험실로서의 사회 또는 실험적인 도시를 지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래로부터의 시민 주도형 모델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한계는 없을까요? 어쨌건 이런 모델들이 시사점을 던져주고는 있어요. 어떤 시사점이냐면 스마트 기술의 사회적 전유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그렇죠. 플랫폼 이런- 기업의 전유물이 아니라. 예. 네. 그런데 이게 진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플랫폼이 작동하려고 그러면요. 사실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들이 아래로부터 자발적 참여를 동원하고 그렇지만 플랫폼을 구축하고 관리하고 수익을 향유하는 것은 플랫폼 기업이 하는 그런 방식으로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시민의 참여가 그 속에서 이루어지더라도 예. 플랫폼의 결국 주인은 예. 사기업이다. 그렇죠. 이런 문제가 남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핵심 한계가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핵심 문제는 도시의 주인 누구인가라는 제가 던진 문제고요. 이걸 결코 우회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공공 플랫폼이 아닌 사용화된 플랫폼에서 도시 생활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규율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빅데이터 구축이 관찰 감시에 의해서 이루어졌는가 아니면 시민 참여에 의해서 이루어졌는가 이건 정말 지엽적인 문제가 되고 맙니다. 그렇죠. 사실 별로 관심이 없죠. 플랫폼 기업도. 네. 잘 되면 자기 이익이 많이 나면 좋은 거지. 뭐. 네. 예. 그 신자유주의 스마트시티도요. 시민 참여가 강조되는 버텀업 모델을 택할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도시 생활에 관한 중요 결정을 뭐 정치적인 절차가 아니라 알고리즘에 떠먹혀 버릴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정치적 의사결정에 시장화, 상품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리빙랩, 뭐 주민 참여 밑으로부터 뭐 상향식 뭐 이런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말씀이신 부족하다는 것 얘기죠. 같아요. 예.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네. 부족합니다. 부족하다, 네. 한계가 있다. 네. 그 신자유주의도 네. 시민 참여 방식으로 자신의 이익을 충분히 추구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사실 네. 이 가바넌스, 그러니까 협치라고 이제 번역이 네. 되는 거버넌스. 최근 네. 많이 많이 쓰는 쓰이죠. 말이죠. 예. 그러니까 네. 통치, 네. 통치성이라는 게 이제 수직적인 일방향성이라 그러면은 가바넌스라는 쌍방향성으로 한다라는 건데요. 그것도 사실은 신자유주의 시대에 등장한 겁니다. 이 통치성의 위기가 오고 정치가 탈정치화되고 포스트 정치 시대가 되고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그렇게 쌍방향에서 한다 이렇게 됐는데 포섭 전략이라고 볼 수 포섭 있죠. 전략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전부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에서 대체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시민들이 자기가 매우 진실한 데이터를 제공한다고 해서 네. 그 의사결정에 주인으로 참여했다고 말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결국 해법은 버텀업이 무의미하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공공 플랫폼 플러스 버텀업 모델 플러스 수익의 공유화 그리고 알고리즘에 의한 관리가 아닌 정치 공간의 재형성 뭐 이런 요소들이 재결합될 때 그럴 경우에만 스마트시티는 신자유주의 도시화가 아닌 가능성의 영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중요한 말씀 그러니까. 해주셨네요. 네. 제가 하던 그런 걱정들이 조금 해소가 되는 것 같기도 한데요. 현재 이런 새로운 가능성의 정치로서 우리가 연구할 가치가 있는 모델이 실천되고 있는 게 있을까요? 딱 한 도시가 있어요. 한 도시요? 바르셀로나 모델인데요. 네? 어디요? 한 도시가 있대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예요. 바르셀로나. 네. 스페인 네, 메시. 네. 기술 주권 이니셔티브라고 부르는데요. 네. 대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스마트시티의 위험이라는 게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감시 통제고요. 또 하나는 플랫폼 기업이 빅데이터 소유하고 정보 처리하고 통제해가지고 이윤 추구에 새로운 장이 된다. 불평등이 심화된다. 이 두 가지죠. 이 두 문제가 저는 떨어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서비스형 모빌리티 설명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스마트시티의 플랫폼을 공공화한다면은 프라이버시 문제도 좀 덜 심각해질 것이고 그렇겠죠. 플랫폼 기업이 스마트 도시를 소유한다면 개인정보는 사고 팔릴 가능성이 있다. 즉 상품화 가능성이 있다. 그만큼 침해 가능성은 더 높아지고 심각한 침해가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공공 플랫폼 만드는 것도 진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것 가져야 같아요. 됩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지금 뭐 다 대기업들이 플랫폼을 다 소유하고서 우리 완전 노예로 돼 있는데 최소한 뭐 개발한 걸 사더라도 그것을 뭐 관리하고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계속 공공의 영역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쨌건 근데 바르셀로나 얘기는 완전히 이건 혁신적입니다. 기술 주권 이니셔티브로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아마 드러날 겁니다. 이 도시의 정치 상황을 보면요, 2015년 포데모스 연합의 바르셀로나 앵꼬뮤, 바르셀로나 모두 함께라는 이제 그 선거 연합인데요. 예. 그러니까 집권을 했어요. 꼴라우라는 이제 여성 시장이 그렇죠. 등장했죠. 네. 그 이후 바르셀로나가 2010년에 디지털 아젠다를 발표를 합니다. 바르셀로나의 이제 대안 모델은 신자유주의적인 스마트시티에 대한 대항 프로젝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좀 부족하더라도 더 많은 상상력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거 좀 배워야 되겠네요, 좀 일단. 그러니까 BITS, 바르셀로나 이니셔티브 for Technological Sovereignty라는 건데요. 기술 주권 이니셔티브. 네. 그 요구 사항들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재산의 사유화를 중단하며 도시 인프라와 서비스를 재공공화하고 민주적 통제하에 둔다. 두 번째, 교통, 주거, 의료, 교육의 4대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와 빈자의 기초 욕구가 무조건 보장돼야 된다. 세 번째, 그러니까 1번과 2번이 이제 지금 당장 해야 될 조치와 궁극적인 목표라 그러면은 세 번째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여기 도달할 것인가를 얘기하는 건데요. 행정과 공공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획득되는 주민의 데이터는 법적으로 체계화된 CT 데이터 커먼스, C 데이터 공유지를 형성하여 집적하고 사적 서비스 제공자나 플랫폼 기업의 소유가 되지 않도록 한다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데이터를 C가 관리한다 이거예요. 공유지로. 그리고 절대 이것은 서비스 제공자나 플랫폼 기업한테 넘기지 않는다. 공공이 관리한다는 겁니다. 빅데이터에 대해서. 그래요. 빅데이터의 주인은 공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실생활 데이터의 집적과 분석이 투명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의해서 되도록 한다. 그냥 뭐 언제 내가 CCTV 찍히는지 알 수도 없는 그런 방식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빅데이터의 산업정책적 활용, 경제정책적인 보호. 그러니까 이걸 빅데이터를 그냥 쌓아두기만 하고 안 쓰는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산업정책이나 경제정책에 활용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경우에 시장 모델보다 공적 모델을 우선한다요. 시장 모델보다 공적 모델을 우선한다. 그래야죠. 그다음에 공적 모델 안에서는 중앙 집중적인 공공 소유보다 협동조합적인 분산적 형태를 우선한다요. 포데모스 대단해요. 네, 일단 시장보다 공공이 우선이고 공공 안에서는 집중적인 형태보다 분산적인 협동조합 형태가 우선이다. 이렇게 배분하겠다라는 거예요. 산업정책적으로 이것을 활용할 때. 여섯 번째입니다. 무조건적 기본소득을 도입한다. 야, 여기서 생기는 수익을 가지고 나 갑자기 주겠다. 우리가 항상 기승전결 기본소득이긴 하나 바르셀로나 이게 우리 처음에 이렇게 뉘앙스가 있다가 나오는데 갑자기 지금 기본소득 단어 튀어나와가지고 나 깜짝 놀랐어. 에이, 이 시대의 이거 시대의 지금 정신입니다. 이 시대 정신. 기술주권 이니셔티브의 이제 여섯 번째 요구 사항이 그런 거였죠. 그래서 이 바르셀로나에서 뭐 기본소득 실험을 하고 있죠. 기본소득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실험이 뭐 조금 좀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긴 하지만 설계 과정에서 이번에 카사사스가 와서 그 문제 좀 얘기를 했죠. 하고는 있습니다. 어쨌건 아직 구체화는 좀 덜 됐죠. 그렇지만 바르셀로나 모델은 시민의 기술 주권을 이 키워드로 내세웠다라는 거예요. 플랫폼 기업에 의한 정말 어떻게 보면 깔끔하게 닥터로프라는 그 구글 알파벳 회장이 정리했듯이 무엇보다 부동산 게임인 플랫폼 기업 주도의 스마트 도시가 아닌
정말 새로운 대양 프로젝트다. 앞으로 주목해볼 가치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름도 너무 멋있다. 기술 주권 이니셔티브. 우리도 하나 합시다 이거. 기술 주권 이니셔티브. 이거. 근데 저는 네. 슈퍼바이저님 지금 설명 쭉 들으면서 느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 시티가 도래한다 하더라도 그게 유토피아가 될지 뭐 디스토피아가 될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정치다라는 생각이 그럼요. 들어요. 맞습니다. 여기 네.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도 포데모스가 집권하지 않았더라면 가능한 일이었을까? 이런 상상력을 발휘할 수가 없죠. 예. 그리고 또 여기 포데모스 연합의 그 성격 자체가 사실 풀뿌리가 이게 연대해가지고 만들어진 조직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어쩌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뭐 주민운동을 또 이제 배우기도 하고 이래요. 그 시장이 주거권 운동하던 분이에요. 네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떻게 생각하면 좀 아주 근본적인 생각인데요.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기술 혁신이 됐든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여러 이제 어려움이나 이제 두려움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현재에서 어떤 정치적 영향력, 우리 주민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거냐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심각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 힘을 주거권 기울여 운동을 나가는 하던 거. 마돈나를 이제 다음에 네네. 우리가 좀 밀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얘기 좀 하지 바르셀로나처럼. 마세요. 예. 저는 이제 직접 정치를 할 수 없습니다. 네, 여하튼 저 정말 오늘 이제 스마트 시티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떤 공공으로 도시의 공유화라고나 할까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봤는데요. 차인성 혹시 마지막으로 더 보태 주실 말씀 있나요? 아니 이게 참 우리가 음. 기술 그러면 뭔가 좀 간이 공포를 느끼는 사람들이 네네네. 사실 좌파에 많아요. 네네네. 러다이트 좌파. 네, 러다이트 좌파. 그러면서 그게 네네. 굉장히 혁명적이고 네. 근본적인 태도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네. 그런 건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 버리면 이게 뭐 눈 녹듯이 다 이렇게 사라져 버리는 거 사실 많이 봤거든요. 네네. 그래서 기술에 대해서 좀 더 전진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동시에 네. 근본적인 정신을 잃지 않으면 네네. 이 바르셀로나의 우리가 사례를 잘 모범으로 배워서 네네. 좀 더 확고한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갑자기 이런 걸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 모두의 도시가 정말 진짜 우리 모두의 도시가 되려면 자본가나 가진 사람들의 도시가 아니고요. 그렇죠. 예, 우리 모두의 도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숙제를 남겨주신 네. 방송이었던 것 네, 같아요. 네, 좋습니다. 예, 예. 오늘 슈퍼바이저님 모시고 예. 우리 모두의 도시 공유라는 주제로 진행을 해봤고요. 이렇다 99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저희 100회에서 특별한 이야기를 가지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 안녕히 계세요. 100회 뵙겠습니다. 네.